여러분에겐 악연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참 많이도 울었고 손목에 수갑도 차봤고 하마터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죠. 저는 나름 어떻게든 그 사람과 얽히고 설킨 악연을 풀어보려 했는데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상대에게 그럴 의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오늘은 그 악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마지막에 속 시원한 사이다가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 제 가정 환경은 좀 남다른 편이었어요. 아버지가 없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없었기 때문에 처음엔 그게 이상하다는 것도 몰랐는데요. 6살쯤 됐을 무렵 문득 깨닫게 됐죠. 동네에서 함께 뛰어노는 친구들에겐 다 있는 아빠란 존재가 저만 없다는 걸 말이죠. 그날 집으로 달려가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물어봤어요. 엄마, 왜 나는 아빠가 없어? 그때 엄마의 반응이 어땠는진 너무 어렸기 때문에 잘 기억나지 않는데요. 당혹스러워하기보다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듯한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무릎을 굽혀 저와 눈을 맞추고는 애써 태어난 척 입을 여셨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옥년아? 아니, 정수도 아빠가 있고 순이도 아빠가 있는데 나만 없잖아. 우리 아빠는 어디 갔어? 왜 우리랑 같이 안 살아? 그게 아빠는 지금 외국에 있어. 돈 벌러 가셨거든. 외국 어디? 아주 먼 외국이야. 말해도 넌 잘 몰라. 그럼 언제 오는데? 글쎄, 한 백밤쯤 자고? 이후 저는 아빠가 먼 외국에서 돌아오길 손꼽아 기다렸어요. 하지만 엄마는 아빠가 집에 온다는 날짜를 자꾸만 바꿔 말했고요. 급기야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엔 그러셨죠. 아빠는 하늘나라에 있다고요. 하늘나라? 그럼 아빠가 죽었단 말이야? 옥년이 너 이웃집 순이네 할머니 하늘나라 가신 거 알지? 그것처럼 아빠도 일찍 가셨어. 그래서 나중에 옥년이가 호호 할머니가 돼서 하늘나라 가면 볼 수 있을 거야. 그동안은 네가 슬퍼할까봐 말 못했어. 언젠가는 볼 거라 믿었던 아빠가 실은 죽었다니 어린 마음에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몰라요. 엄마 품에 안겨 한참을 엉엉 울었더랬죠.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엄마가 제게 거짓말을 했을 줄은 말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제가 막 10살이 됐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골목에서 친구들과 고무줄 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슈퍼집 언니가 절 다급하게 불렀어요. 옥년아, 너 지금 얼른 집에 가봐. 왜? 아니, 너네 집에 누가 온 것 같은데 너희 엄마한테 막 행패를 부리거든? 가서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언니의 말에 놀라 허겁지겁 집으로 내달렸어요. 늘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웬일로 활짝 열려 있었고요. 그 너머로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글쎄, 웬 아주머니가 저희 엄마 머리채를 틀어잡고 마구 욕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너 이년, 네가 이런 데 숨어 있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아이고, 사모님 이러지 마세요. 제발 이 손 좀 놔주세요. 내가 미쳤니? 이 쥐새끼 같은 년,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아주머니의 소나기 힘은 점점 더 강해졌고요. 엄마는 종이 인형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기만 했어요. 아주머니 옆에 웬 낯선 아저씨가 같이 서 있었지만 말리기는커녕 그냥 쳐다만 보고 있더군요. 그건 좋은 구경거리라도 생긴 것처럼 저희 집을 빙 둘러싸고 있는 동네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괜찮아? 저는 사람들을 마구 헤치고 마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곧장 아주머니에게 달려들었죠. 아줌마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이래요? 이 손 놔요. 얼른 놓으라고요. 오호라, 네가 이년 딸이구나. 아줌마 나 알아요? 우리 엄마 아냐고요? 그럼 알다마다 내 남편하고 붙어먹은 환학년이란 그 딸년 아냐? 아주머니의 입에서 튀어나온 거친 욕설에 제 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욕의 뜻을 정확히 알 순 없었지만 아주 끔찍한 말이라는 건 알 수 있었죠. 아주머니가 그 말을 내뱉은 순간 엄마는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까지 숨을 들이켰으니까요. 환학년? 그게 뭐예요? 뭐야, 넌 몰라? 너희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줌마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흘리자 엄마가 갑자기 다급하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머리를 땅에 쳐박고 아주머니를 향해 미친 듯이 빌기 시작했죠. 아이고 사모님 왜 이러세요? 우리 옥년이 이제 겨우 10살이에요. 제발 아무 말씀 마세요. 옥년이 이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제 딸이라고요, 제 딸. 호적도 저희 아버지 밑으로 올렸어요. 이대로 평생 둘이서 조용히 살 거예요. 다신 사모님한테도 이 사람 앞에도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니년 말을 어떻게 믿어? 유부남 꼬셔가지고 남의 가정 파탄낸 파렴치한 환영년인데 애초에 애가 들었었으면 지웠어야지. 낳긴 왜 낳아? 잘못했어요 사모님. 그치만 전 진짜 몰랐어요. 진짜로 이 사람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요. 총각 행세하면서 절 속였어요. 그러자 그때까지 숨죽이고 있던 아저씨가 기겁하며 입을 열었어요. 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언제 총각 행세를 했어? 난 분명히 말했잖아. 처자식이 있는 몸이라서 당신 마음 받아줄 수 없다고. 그런데도 끈질기게 쫓아다녔던 건 당신이야. 애초에 내 재산 노리고 그렇게 몸 던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정말 끝까지 이럴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진실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아이 뭐래? 난 분명히 당신 못 받아준다고 했어. 근데도 술 먹이고 유혹한 건 당신이잖아. 애도 지우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하겠다면서 도망쳤던 것도 당신이야. 아저씨는 아주머니의 눈치를 보면서 거칠게 말을 뱉었고요. 엄마는 입술을 떨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의 욕설과 폭력 속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엄마였는데 말이에요. 이후의 기억은 흐릿해요.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니었는데 이상하죠. 아마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혹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몸이 기억을 지운 게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정신을 차려보니 집안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고요. 엄마의 얼굴과 몸 곳곳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죠. 그 아주머니가 잔뜩 분풀이를 하고 간 거였어요. 아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엄마는 서울에 있는 공장을 다닐 적에 공장장과 눈이 맞았고요. 총각이라는 그 인간의 말에 속아 저를 갖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막상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인간은 엄마를 버렸고요. 설상가상 그 인간의 본처가 엄마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엄마는 부른 배를 안고 먼 타지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날 이후 저는 세상이 얼마나 제게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엄마는 며칠 동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고 그 남자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저를 환학년의 딸이라며 손가락질했고요. 지저분한 피가 흐른다며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학교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턴 그보다 더 심해졌죠. 누군가는 제 책상에 빨간 펜으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적어두기도 했고요. 또 누군가는 제 도시락이나 책상 서랍에 죽은 쥐나 흙을 넣어두기도 했네요. 그 중에서도 유독 저를 괴롭히던 애가 있었어요. 이름도 참 예뻤죠. 은지. 겉보기엔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모범생이었는데요. 뒤에서는 얼마나 악랄했는지 몰라요. 야, 얘 옷에서 냄새 안 나냐? 씻고 다니지도 않나 봐? 제가 지나가기만 하면 코를 틀어잡고 애들 앞에서 앓는 소리를 냈고요. 점심시간엔 일부러 제 책상을 밀쳐서 도시락을 엎질러 놓고 지 친구들과 깔깔대기도 했어요. 그뿐인가요? 반 아이들을 주동해서 교실 청소를 제게 다 떠넘기기도 했네요. 그래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선생님한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의 아버지가 학교 후원 회장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조차 그의 앞에서라면 껌뻑 죽는데 제가 뭐라고 반항을 하겠어요? 하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결국엔 저도 참을 수 없는 날이 오고야 말았어요. 그날도 그 애는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제 책상 앞으로 달려왔고요. 보란듯이 제 도시락통에 상한 우유를 들이부었어요. 김옥년, 너 우유 좋아하지? 내가 특별히 줄 테니까 많이 먹어라. 왜 이래? 하지 마. 내가 뭘? 너 우유 좋아한다고 해서 내 거 양보해주는 건데. 너네 집은 돈 없어서 이런 우유도 못 사 먹을 거 아니야?
아, 아닌가? 너희 엄마가 또 남자한테 꼬리쳐서 돈 벌고 있니? 그 마지막 말에 마지막 남아있던 한 가닥 이성의 끈, 아니 자존심의 끈이 끊어져 버렸어요. 저는 몰라도 저희 엄마를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없었죠. 너 입 조심해.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니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유부남이랑 붙어먹어서 너 낳고 남의 가정 파탄냈다는 거 다 아는데 또 그러지 말란 법 있어? 아니라고 했잖아.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 뭐래? 그 말을 누가 믿니? 그리고 너도 걸핏하면 우리 반 남자애들한테 꼬리치잖아. 역시 피는 못 속인다니까. 그러면서 그 애가 우리 반 반장을 힐깃거렸어요. 그제야 저는 그 애가 왜 그렇게 저를 괴롭혔는지 알 수 있었죠. 우리 반에서, 아니 학교에서 유일하게 제게 욕을 하거나 따돌리지 않던 건 반장뿐이었는데요. 그 애가 반장을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질투한 거였죠. 고작 그런 이유로 나를 괴롭히고 우리 엄마를 더러운 여자로 몰고 가다니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며 그 애에게 달려들었고요. 머리채를 잡아당겨 그대로 바닥에 넘어뜨렸어요. 그리고는 마구 손을 휘둘러 뺨을 때리고 목을 핥혔죠. 왜 이래? 너 이거 나 안 나? 뭐 하는 거야? 다들 미친 애 좀 말려봐. 놀라서 벙쪄있던 반 아이들이 뒤늦게 끼어들었고요. 담임 선생님도 뒤늦게 상황을 전해 듣고 교무실에서 뛰어 올라왔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둘이 왜 싸우고 있어? 그러자 그 애가 표독스러운 표정을 싹 바꾸고 울기 시작했죠. 싸우다뇨 선생님. 전 억울해요. 옥년이가 먼저 저한테 달려든 거라고요. 전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성은지 얘가 먼저.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선생님 역시 저희 집 사정을 훤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제가 어떤 놀림을 받았는지 대충은 짐작하셨겠죠. 그렇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담임 선생님 역시 교장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그의 집에서 촌지를 받아먹어도 몇 번은 더 받아먹었으니까요. 선생님은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됐든 친구를 이렇게 때리는 게 말이 돼? 옥년이 넌 앞으로 한 달 동안 화장실 청소해. 다음에 또 이러면 그땐 퇴학시킬 거니까 그렇게 알고. 그때 그 비참한 감정이 아직도 해묵은 찌꺼기처럼 제 심장에 들러붙어 있어요. 그날 화장실에서 대걸레로 바닥을 문지르면서 킥킥거리며 조롱하듯 서있던 그 애와 그의 패거리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사는 게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던 아버지란 작자와 세상에 대한 분노, 엄마를 향한 안쓰러움과 원망, 모든 감정이 뒤섞여 마음이 뭉개지는 기분이었어요. 홀로 화장실 청소를 끝내고 돌아가던 길, 복도에서 담임 선생님과 마주쳤는데요. 내심 찔렸는지 그분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그러더군요. 화장실 청소는 그냥 이번 주까지만 해라. 그리고 다시는 은지랑 싸우지 말고. 걔가 무슨 말을 하든 네가 꾹 참았어야지. 너한텐 뒤를 봐줄 아버지가 없잖니. 그 말이 너무 서러워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울었어요. 나도 아버지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적어도 오늘 같은 일은 없었겠지. 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늘은 내게 이렇게 가혹하나? 그날 이후 저는 아예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데 학교 갈 생각만 하면 숨이 턱 막히고 몸이 굳어버리더라고요. 엄마는 처음엔 그런 저를 혼내다가 며칠이 지나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엄마도 알았던 거겠죠. 제가 학교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학교에 가는 대신 방 한 구석에 할 일 없이 앉아 창밖만 내다보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당시 일하던 식당으로 출근하다 말고 제게 뜻밖의 말을 했어요. 옥년아, 우리 여기 그냥 떠날까? 뭐? 떠나자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새로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대번에 좋다고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해 가을, 저희는 서울로 떠났습니다. 챙긴 짐이라곤 옷가지 몇 벌과 돈 몇 푼이 전부였죠. 원래 저희 모녀는 방 2개 딸린 작은 연립주택에서 살았는데요.
서울에 올라오니 저희가 가진 돈으로 그런 집을 구하는 건 택도 없었어요. 햇빛도 들지 않는 지하 단칸방도 간신히 구할 수 있었죠. 엄마는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바로 봉제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는 제가 다시 학교에 다니길 바랬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래도 엄마 고향에서 살 때보단 훨씬 나았어요. 아무도 제 출신 배경을 모른다는 사실이 저를 숨쉬게 만들었죠. 저는 집 밖으로 잘 나가지도 않았는데요. 서울로 올라간 뒤로는 근처 시장으로 장도 보러 다니고 주말엔 엄마와 제법 멀리까지 나들이를 다녀오기도 했네요. 하지만 그렇게 짧은 평온을 누리던 것도 잠시, 언젠가부터 엄마가 갑자기 마른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죠. 하지만 기침은 쉽게 그치지 않았고요. 엄마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빠온다며 자주 앉아 쉬곤 했어요. 불안한 마음에 괜찮다는 엄마를 억지로 끌고 병원에 갔는데요. 웬걸 폐렴이라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엄마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는 걸 거부하셨어요. 제발 쉬라는 제 말도 듣지 않고 매일같이 공장에 나가 일을 했죠. 그러다 결국엔 사달이 나고야 말았어요. 미싱을 돌리다 말고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만 거예요. 그제야 공장 사장님의 배려로 엄마는 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지만 그땐 이미 모든 게 너무 늦어버린 상태였어요. 엄마는 꼬박 일주일을 버티다 어느 새벽 결국 제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죠. 유언처럼 남긴 엄마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옥년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다음 생엔 좋은 부모 만나서 꼭 행복해라. 엄마 가지마. 엄마까지 날 버리면 나 어떡해. 안 돼, 엄마. 눈 떼라고. 저는 의식을 잃어가는 엄마를 붙잡고 마구 울부짖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싶어요. 그냥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잘 가라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난 그래도 엄마가 내 엄마라 행복했다고 말해줄 것에. 가는 사람 붙잡고 울기만 했으니 엄마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았겠어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17의 나이에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슬플 겨를도 없이 한동안은 정신없이 살았어요. 낮엔 엄마 대신 공장에 나가서 미싱을 돌렸고요. 밤엔 김밥집에서 주방 설거지 일을 했어요.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 상황이었으니까요. 엄마의 장례를 치른 이후 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바보같이 그때의 저는 울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세상이 절 힘들게 해도 그저 이를 악문 채 버티고 또 버텼죠. 그래도 이 사람의 인생이란 게 그렇게 마냥 겨울일 수만은 있나요? 20살이 되어갈 무렵 저는 공장 이모의 소개로 주말마다 시내에 있는 찻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미싱 돌리는 일이나 식당 설거지 일보다 훨씬 몸은 편한데 시급은 높은 편이었죠. 그곳에서 일하며 처음으로 텅 빈 통장에 조금씩 돈이 쌓이기 시작했는데요. 한편으로 뜻밖의 인연도 만나게 됐어요. 그 남자는 찻집 단골이었어요. 큰 키에 해사한 인상이 왠지 모르게 눈길이 가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찻값을 치르고 뒤돌아서려다 말고 제게 그러더군요. 저기 실은 제가 전부터 그쪽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괜찮으면 같이 밥이나 함께 하지 않을래요? 어찌나 긴장했는지 남자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시뻘개져 있었고요. 말도 심하게 더듬더군요. 이 빈말이라도 멋있는 데이트 신청이라고는 할 수 없었네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어리숙해 보이는 모습에 오히려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어쩌면 엄마를 떠나보낸 후 너무 외로웠기 때문일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저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렇게 조심스레 시작된 인연은 금세 제 마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웠어요. 그 사람은 텅 비어있던 제 마음을 가득 채워줬고요. 차갑게 식어버린 제 몸에 온기를 불어넣어줬죠. 그 사람을 만나고 처음으로 살아있길 잘했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사람은 모든 면에서 저와 정반대였어요. 유복한 부모님 슬하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고요. 명문대를 나와 이름난 회사를 다니고 있었죠. 가끔 밖에서 그 사람의 멋진 양복 차림을 보거나 그 사람의 근사한 차에 올라탈 때면 우리가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건 아닐까 싶어 위축되기도 했어요. 그래서일까요? 사귄 지 1년이 넘도록 저는 저희 엄마와 아버지에 대해 그 사람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죠. 그냥 두 분 다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했네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제게 결혼하자고 청혼했을 때 저는 그 사람을 속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울면서 고백했죠. 나 당신한테 거짓말했어. 사실 우리 아버지 병으로 돌아가신 거 아니야.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우리 아버진 한 번도 내게 아버지였던 적이 없거든. 저는 유부남이었던 아버지, 환학년이라며 손가락질 받던 엄마, 그리고 그 딸이라는 죄로 함께 돌을 맞아야 했던 제 수치스러운 기억까지 모조리 다 꺼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죠. 지금까지 속여서 미안해. 당신이 헤어지자고 해도 받아들일게. 그렇게 센 척은 했지만 온몸은 이미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어요. 그런 저를 말없이 바라보던 그 사람이 문득 팔을 뻗어 저를 끌어안더군요. 내가 왜 헤어지자고 해? 바보같이. 그게 뭐라고 지금까지 혼자 끙끙 앓았어. 난 오히려 당신이 존경스러워. 지금껏 혼자서 꿋꿋하게 열심히 살아온 거잖아. 그 사람의 말에 막힌 둑이 터지듯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아이처럼 서러운 숨을 삼키며 울고 또 울었고요. 그 사람은 그런 저를 말없이 달래줬죠. 이후 저희 사이는 더욱더 단단해졌고요. 저는 망설이다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물론 결혼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았어요. 그의 부모님은 처음엔 저를 극구 반대하셨어요. 물론 제 가정 환경에 대해 속속들이 말하진 않았는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가방끈 짧고 공장에서 일하던 저를 좋게 보실 리가 만무했죠. 하지만 그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와 같이 살기 시작했고요. 그 이듬해 제가 그 사람의 딸아이를 낳자 결국 시부모님도 저를 허락하셨어요.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딸을 낳은 지 얼마 안 돼 아들도 낳았는데요. 두 아이는 제 인생의 기쁨이었죠. 아, 이제 내게도 가족이 생겼구나. 온전히 날 믿고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내 곁에 있구나. 그 사실만으로도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았네요. 아이들에겐 제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엄마가 어떤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났는지, 제가 어떤 수모를 겪으며 자랐는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그냥 시부모님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분 다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했죠. 저는 그저 아이들이 저와는 다르게 그늘 한 점 없길 바랬어요. 어디서든 당당할 수 있길 바랬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고 더 애지중지 키웠죠. 아이 둘을 키운다는 게 말처럼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이 많이 도와줬어요. 워낙 가정적인 사람이라 일에 열정적이면서도 주말엔 무조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걸 원칙처럼 여겼죠. 회사 다니면서 힘들 텐데도 늘 집안일을 도와주고 밤이면 수고했다고 제 어깨를 주물러 주던 사람. 저와 아이들이 자기 인생 최고의 업적이라고 말하던 사람. 저는 그 사람의 아내라는 게 늘 자랑스러웠어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남편이 제 곁을 떠나는 날이 올 줄은 말이죠. 딸이 중학교 올라갈 무렵 남편이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평소처럼 출근하며 오늘 일찍 끝나면 마트 들러서 당신 좋아하는 수박 사올게 라며 웃었던 사람이 몇 시간 뒤 싸늘한 시신이 되어 제 앞에 누워 있었죠.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그저 멍하니 앉아있던 기억만 나요. 어서 이 악몽에서 깨기만을 바라고 또 바랬는데
이후로도 제 악몽은 끝나질 않더군요. 그 사람의 채취가 묻어있는 집안, 주말마다 함께 장을 보던 마트, 나란히 걷던 산책길, 어딜 가든 남편의 흔적뿐이었어요. 집 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너무 고통스러워 숨을 쉴 수 없었죠. 맘 같아선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가고 싶었는데요. 저는 그 사람의 아내이기도 했지만 두 아이의 엄마였어요. 저희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했죠. 그날도 소파에 앉아 멍하니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학교를 다녀온 딸아이가 죽을 끓여 억지로 제 입에 넣어주더군요. 엄마, 제발 이것 좀 먹어봐. 엄마 며칠째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이따 엄마가 먹을게. 제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몸을 뒤로 물리자 문득 딸아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말하고 먹은 적 한 번도 없잖아. 엄마까지 죽으면 난 못 살아. 나랑 영철이 생각해서라도 살아야지. 엄마도 할머니 일찍 돌아가셔서 너무 슬펐다며. 평생 천의 고와 같이 외로웠다며. 나랑 영철이도 그렇게 만들 셈이야? 눈물 섞인 딸의 마지막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지금 애들 앞에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싶더군요. 절대 두 아이만큼은 저처럼 외롭고 힘들게 크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비록 남편은 떠났지만 제겐 아직 아이들이 남아있었죠. 아이들에게 아빠에 이어 엄마마저 잃게 할 순 없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영주야. 저는 눈물을 삼키며 딸을 끌어안고 달랬고요. 딸이 다시 내민 죽그릇도 깨끗하게 비웠죠. 여자 혼자 몸으로 두 아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다행히 남편이 생전에 들어놓았던 보험과 시댁에서 물려받은 유산이 있어서 생계는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아이들을 정성껏 키우며 그 누구보다 따뜻한 엄마가 되기 위해 애썼어요. 두 아이는 제 바람대로 정말 밝고 건강하게 자라줬어요. 딸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취직했는데요. 성격도 똑부러지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해서인지 직장 생활도 원만하게 해내더군요. 아들 역시 의대에 진학해 자기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했죠. 언젠가 아이들이 완전히 제게 독립할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그날은 빨리 찾아왔어요. 어느 날 딸이 제게 남자친구를 소개해주고 싶다더군요. 딸보다 2살 연상의 같은 회사 동료인데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요. 놀라긴 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 주 주말에 딸의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요. 예의도 바르고 성실한 청년 같았어요. 무엇보다 한눈에 봐도 저희 딸에게 푹 빠져 있었죠. 솔직히 저는 사람 됨됨이만 좋으면 다른 건 바라지 않았어요. 출신이 어떻고 집안이 어떻고 그런 건 제가 누구보다 의미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행히 그 집안에서도 저희 딸을 좋게 봐준 것 같았고요. 물 흐르듯 결혼 준비가 시작되고 상견례 날짜가 잡혔어요. 상견례 당일 어찌나 긴장이 되던지 남편 대신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덜덜 떨면서 집을 나섰네요. 상견례장에 도착하니 예비사돈 댁은 아직 도착 전이었어요. 테이블에 앉아 물로 목을 축이며 긴장을 다스렸는데요. 잠시 후 예비사돈 내외가 예비사위와 함께 들어섰어요. 재빨리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던 저는 문득 예비 안사돈의 얼굴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네요. 그도 그럴 게 예비 안사돈의 얼굴이 너무 익숙했거든요. 그쪽에서도 마찬가지였는지 한참 저를 뚫어져라 보다가 너 혹시 김옥년? 하고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예비 안사돈의 정체를 깨달았어요. 다름 아닌 그 애였어요. 중학교 때 반장을 좋아해서 절 지독하게 괴롭히던 그 동창이요. 충격에 덜덜 떨고만 있는데 예비 안사돈, 아니 동창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세상 참 좁다. 이런 데서 다시 보게 될 줄이야. 어머니, 장모님이랑 아는 사이예요? 옆에 서 있던 예비사위의 말에 동창이 버럭 고함을 질렀어요. 장모님은 무슨? 난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 아무렴 환양년 집안이랑 사돈을 맺을 순 없지. 네? 그게 대체 무슨... 얘랑 나랑 중학교 동창인데
얘 엄마가 어떤 여자였는 줄 아니? 유부남 꼬셔서 남의 가정 파탄낸 여자야. 얜 그 환학년의 딸이라고.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예비 사위와 바깥사돈은 물론 딸과 아들마저 놀란 눈으로 절 바라봤죠. 저는 제발 동창이 입을 다물어 주길 바랬지만 한번 시작된 잔인한 입놀림은 쉽게 멈추지 않았어요. 어쩐지 영주얘가 이상하게 꺼림칙하더라니. 편모가정이라 그런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환학년 집안 딸이라 그런 거였다고. 그 더러운 피가 어디 가겠니? 김옥년 얘도 분명 난잡하게 살았을 거고 영주 얘도 뻔해. 난 이런 집안에 절대 너 장가 못 보낸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 옆에 굳어있던 딸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어요. 방금 하신 말 사과하세요. 뭐? 우리 엄마 난잡하게 살았을 거라고 한 말 취소하고 사과하시라고요. 저희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희한테 아빠 빈자리 느끼게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사셨다고요. 그러니까 사과하세요. 아니 영주 너 지금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니? 네. 사과 안 하시면 저야말로 이 결혼 못해요. 두 분 사이가 과거에 어땠는진 몰라도 저희 엄마 이렇게 어머님한테 무시당할 분 아니세요. 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번엔 예비 사위가 입을 열었어요. 그래요 어머니. 방금은 어머니가 선 넘으신 거 맞아요. 설사 과거에 진짜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해도 영주랑 영주 어머님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오늘 이 자리 저한테 정말 중요한 자리라는 거 뻔히 아시면서 이렇게 망치시면 어떡해요. 그러자 동창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나 싶더니만 가방을 고쳐매고 악을 쓰더군요. 됐어! 내가 미쳤지. 이런 데까지 와서 이딴 수모를 당하고. 너 이 결혼 계속하겠다고? 그럼 너랑 나랑 모자지간의 인연은 여기까지야. 알아서 해. 동창은 그 말만 남긴 채 씩씩대며 나가버렸고요. 남겨진 예비 바깥사돈이 민망한 얼굴로 저희를 힐끔 보더군요. 저 오늘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따로 다시 자리를 마련하든가 하죠. 결국 그 자리는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파투가 나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딸과 아들에게 그동안 감춰왔던 가정사를 이야기했고요. 돌아가신 저희 엄마는 한 점 부끄럼 없는 피해자일 뿐이란 사실을 강조했죠. 그래도 너희한테 미리 말을 못한 건 미안하다. 설마 은지 걔를 여기서 다시 만날 줄은. 됐어. 엄마가 미안할 게 뭐 있어. 그래도 이 결혼 엎어지기라도 하면 난 오히려 내가 엎을까 생각 중이야. 엄마랑 우리 집안을 그런 식으로 모욕했는데 남자친구랑 아버님이 계속 사과한 것만 아니었어도 진작에 엎었을 거라고. 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딸과 예비 사위가 서로 얼마나 죽고 못 사는지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쯤 지났을까요? 여느 날처럼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집 앞에 다 와갈 무렵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스팸인가 싶어 무시하려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받았는데 뜻밖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김옥년 맞지? 네, 다름 아닌 동창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긴장해 낮은 목소리로 물었죠. 무슨 일이야? 내 번호는 또 어떻게 알았고?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지? 저기 그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너무했다 싶어서. 뜻밖의 말에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설마 동창이 이렇게 순순히 굽히고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어쨌든 애들 앞에서 내가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날은 내가 좀 흥분한 것 같아. 너도 알겠지만 우리 아들이 영주를 참 좋아해. 애들 생각해서라도 만나서 다시 얘기 좀 할래?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영주랑 같이 와. 사과의 뜻으로 제대로 대접할 테니까.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자니 동창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내가 이 나이에 자존심 꺾고 먼저 연락했으니까 너도 같이 밥 먹자는 부탁 좀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애들 생각도 해야지. 고민하던 저는 이내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어쨌든 동창이 먼저 화해를 청해왔고 딸을 생각하면 그걸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괜히 마음 한켠이 깨림칙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일단 한번 믿어보기로 했네요.
약속된 날 동창이 집에 딸과 함께 방문했어요. 동창과 예비 바깥사돈 그리고 예비 사위가 반갑게 맞이해 주더군요. 식탁 위엔 제법 성의 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요. 동창 역시 나름 예의를 차리며 저를 대했죠. 와줘서 고마워. 난 사실 네가 안 온다고 할 줄 알았거든. 애들 생각해서 온 거지 뭐. 그래. 어쨌든 얼른 밥부터 먹자. 나름 솜씨 좀 부려봤는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다. 예비사위가 분위기를 띄운 탓에 식사 분위기는 나름 평온하게 흘러갔는데요. 식사를 끝내고 차를 마신 무렵 갑자기 동창이 화들짝 놀라면서 자기 팔목을 확인했어요. 어머, 내 팔찌가 어디 갔지? 뭐? 무슨 팔찌? 아니, 당신이 작년 결혼기념일에 사준 다이아 팔찌 있잖아. 그거 엄청 비싼 건데? 보석하면 있겠지. 아니야, 아까까지만 해도 나 차고 있는 거 봤잖아. 화장실에 두고 왔나?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이 동창과 예비 바깥사돈의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동창이 싸늘한 눈빛으로 절 바라보더군요. 저기 혹시 옥년이 너 내 팔찌 못 봤니? 갑자기 화살이 제게 날아와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못 봤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아니 혹시나 하고. 난 진짜로 못 봤어. 네가 팔찌를 차고 있는 줄도 몰랐는걸. 그래? 그럼 가방 좀 봐도 돼? 뭐라고? 내 가방을 확인하겠다는 거야 지금? 아니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급비나 반 애들 물건이 종종 없어지고 했었잖아. 그러다 얼마 안 가 너 학교 그만뒀고. 사실 애들끼리 네가 훔친 거라 퇴학당한 거란 소문이 돌았었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어요.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내가 도둑질을 했다고? 왜? 찔려? 뭐? 정말 아니면 확인 좀 하자고. 별거 아니잖아. 네 가방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땐 사과할게. 근데 만약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진 못하겠다. 모욕감과 분노로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옆에 있던 딸도 저만큼이나 화가 나 어쩔 줄 몰라 했죠. 어머님, 지금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뭐가? 너도 너희 엄마가 결백하다고 생각하면 가방 보여주라고 해. 어려울 거 없잖아. 그래서 안 나오면요? 안 나오면 책임지실 거예요? 그래, 내가 책임지고 무릎 꿇고 사과한다니까? 근데 나오면 그때 넌 어쩔 건데? 기가 막혀 진짜. 그럼 그땐 경찰 부르든 뭘 하든 어머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 그럼 너희 딸 허락도 떨어졌으니 이제 내가 확인 좀 해볼게. 동창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가 한쪽에 내려뒀던 가방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멋대로 뒤지기 시작했죠. 너무 순식간의 일이라 말릴 틈도 없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너무나 기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글쎄 제 가방 안에서 진짜로 처음 보는 다이아 팔찌가 튀어나온 게 아니겠어요? 그 팔찌를 집어든 동창이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입을 열었어요.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괜히 화낼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내가 화장실 갔다 나오니까 바로 자기도 가더라니. 세면대에 풀어둔 내 팔찌 보고 순간적으로 탐이 나서 슬쩍 한 거 아니겠어? 이래서 출신은 못 속이지. 어떻게 감히 예비사돈 팔찌를 훔쳐? 난 훔친 적 없어. 그럼 이게 네 가방에서 왜 튀어나오는데? 그걸 내가 알아? 정말 미치고 팔짝들 노릇이었어요. 그 사이 동창은 예비 바깥사돈과 예비 사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꺼내 경찰을 부르더군요. 저기요, 거기 경찰서죠? 여기 절도 신고 좀 하려는데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렇다고 경찰을 부르면 어떡해요? 뭐가? 경찰 부르라고 한 건 영주야. 그러게 진작에 자백했어야지. 너도 임마 정신 차려. 이런 환양질에 도둑질을 일삼는 집안으로 정말 장가들 거니? 어머니, 그냥 실수로 딸려 들어간 거겠죠. 도둑질이라뇨. 그게 말이 되니? 뭐 팔찌에 발이라도 달렸어? 예비사위와 동창이 다투는 사이 경찰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동창의 말만 듣고 저를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더군요. 제가 반항하자 급기야 덜컥 제 손목에 수갑까지 채우더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안 풀어요? 죄송하지만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일단은 서까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글쎄 전 억울하다니까요. 전 안 훔쳤어요. 그러니까 일단 경찰서 가서 다 얘기하시라고요.
그렇게 경찰이 저를 억지로 데리고 나가려던 순간이었어요. 경찰과 제가 몸싸움을 하는 사이 어딘가로 사라졌던 딸이 다시 나타나 현관문 앞을 가로막더군요. 잠시만요. 저희 엄마 데려가기 전에 이것 좀 봐주세요. 딸이 자신의 핸드폰을 내밀며 다급하게 외쳤어요. 놀란 경찰이 뭐냐고 묻자 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죠. 실은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미니 홈캠을 하나 사왔어요. 오늘 식사 자리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거든요. 어머님 성격에 먼저 굽히고 들어올 리가 없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계속 저희 엄마 가방을 기웃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꺼림칙해서 화분 사이에 안 보이게 홈캠을 놔뒀어요. 영상을 핸드폰으로 다운받아서 확인해야 돼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 자 보세요. 어머님이, 아니 이 여자가 저희 엄마 가방에 직접 팔찌를 넣고 있잖아요. 딸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딸이 튼 영상 속에서 동창은 저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주방 식탁에서 밥을 먹는 사이 제 가방에 몰래 자기 팔찌를 밀어넣었죠. 화면은 자꾸 흔들렸지만 그 행동은 너무도 분명했어요. 순식간에 분위기는 고요해졌고요. 동창의 낯짝은 파리해졌죠. 저는 견딜 수 없어 동창에게 달려들었고요. 수갑을 찬 양손을 들어 얼굴을 후려쳤어요. 동창은 악소리를 내면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죠. 아무리 내가 싫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추잡한 짓을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난 아니야. 난 아니라고. 동창은 덜덜 떨며 더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모습에 경찰관 둘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딸에게 묻더군요. 그럼 지금 이 영상을 저희에게 증거로 제출하시겠어요? 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명백한 무고고 명예훼손이고 모욕이에요. 저희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런데도 이 여자는 사전에 의도적으로 팔찌를 숨기고 경찰까지 불러서 수갑을 채웠어요. 저 이거 고소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 수갑도 얼른 풀어주세요. 아이 죄송합니다. 경찰이 그제야 제게 채워진 수갑을 조심스럽게 풀어주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확인 없이 성급했네요. 어쨌든 일단 이 자리에선 조사가 어려우니 양측 다 경찰서에 가셔서 정식으로 진술해 주셔야겠습니다. 경찰들이 자기에게 다가오자 동창이 바들바들 떨며 입을 열었어요. 아니야. 그건 다 조작된 영상이라고. 난 그런 적 없어. 그러자 딸이 기가 차다는 듯 비웃었어요. 그건 전문가 통해서 확인하면 다 나오거든요.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하세요. 진짜 이 영상이 조작된 거예요? 그건 제가 괜히 경찰 부르자고 한 줄 알아요? 당신 같은 여자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려고 일부러 일을 키운 거라고. 우리 엄마 손에 수갑까지 채워가면서. 그러자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예비 사위가 동창을 향해 돌진했어요. 어머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진짜? 아니 난 그냥 네 결혼을 엎어야겠다 싶어서. 네가 여자에 홀려서 자꾸 환학년 집안 편을 드니까. 정말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없었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전 이제 모르겠어요. 더는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다고요. 예비사위는 흥분에 날뛰다 그대로 나가버렸고요. 동창이 그 뒤를 따라 나가려 했지만 경찰이 단호하게 막아섰어요. 결국 동창과 저는 나란히 경찰서로 향했죠. 하지만 그때 이미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 상태였어요. 궁지에 몰린 것도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것도 제가 아니라 동창이었죠. 경찰서에 도착한 동창은 뒤늦게 정신이 들었던 걸까요? 제게 울며 불며 무릎까지 꿇고 사정했어요. 옥년아,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그때 상견례장에서 다들 네 역성만 듣는 게 너무 억울해서.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렴. 제발 고소만은. 우리 앞으로 한 가족 될 사이잖니. 제발 이번 한 번만 그냥 덮고 넘어가줘.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이미 제 과거를 들춰낸 것도 모자라 도둑으로까지 몰아간 인간인데 만약에 가족이 된다면 저는 물론이고 제 딸에게까지 또 무슨 짓을 할 줄 알고요? 무엇보다 제 딸이 절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는데 제가 그걸 외면할 순 없잖아요.
웃기지 마. 난 너 예정대로 고소할 거니까. 그리고 한 가족? 설사 우리 딸이 네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해도 조건 하나 붙일 거야. 너랑 연을 끊을 것. 그거 아니면 나 절대 이 결혼 허락 못해. 너같이 천박한 년하고 어떻게 한 가족이 되겠니? 동창은 입술을 살이 물며 아무 말도 못했고요.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동창을 모욕죄, 명예훼손죄, 무고죄 등으로 고소했어요. 변호사는 하나같이 명확한 증거가 있다며 단호한 태도로 법적 절차를 밟아줬고요. 경찰서에 제출한 영상은 재생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굳게 만들었어요. 동창이 아기에 가득 찬 얼굴로 가방 속에 팔찌를 넣는 장면이 너무도 선명했거든요. 조사 내내 동창은 이게 실수였으니 순간 욱했으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늘어놨지만 경찰도 심지어 동창의 변호사조차 그 말을 믿지 않았죠. 지리한 재판 끝에 동창에겐 실형이 선고됐어요. 어마어마한 위자료는 덤이었죠. 그 사이 딸은 예비 사위와의 관계를 정리했어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딸이 조용히 절 불러 그러더군요. 엄마, 나 이 결혼 안 할래. 그 사람이랑 헤어지기로 했어. 영주야, 너 아직 오서방 좋아하잖아. 응, 좋아해. 많이. 근데 그 사람보다 엄마가 더 소중해. 나한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은 엄만데 그 여자를 어떻게 시어머니로 모시겠어. 그 사람은 자기가 연 끊고 나오겠다는데 천륜이라는 게 어디 그렇게 쉽게 끊어져? 그냥 이 결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딸의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괜히 나 때문에 네 인생 망치게 한 건 아닌지. 엄마, 그깟 남자 하나 잃는다고 내 인생이 왜 망해. 그리고 그 사람이랑 내가 헤어지는 데는 엄마 탓 조금도 없어. 다 그 여자 탓이지. 그 사람도 엄마는 조금도 원망 안 해. 다시는 안 본다면서 치를 떨고 있다고. 그렇게 예비 사위와 딸은 헤어졌어요. 예비 사위는 딸에게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매달렸지만 딸은 더 이상 만나주지 않았고요. 재판 결과가 나올 쯤에는 결국 예비 사위도 모든 걸 포기한 눈치였어요. 어지간히도 동창에게 정이 털렸는지 아예 독립해서 따로 나와 살기 시작했고요. 다른 여자와 결혼 후에도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뿐인가요? 예비 바깥사도는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요. 현재 동창은 말년을 요양원에서 보내고 있다 하대요. 평생 아들한테조차 외면당하고 남의 인생을 망치려다 오히려 자기 인생을 거덜낸 셈이죠. 안타깝다는 마음은 들지 않아요. 다 자업자득이니까요. 제 딸은 예비 사위와 헤어지고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는데요. 지금은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 잘 살고 있어요. 사위는 저희 아들하고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의사인데 성정도 곧고 착실하니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몰라요. 저나 딸애한테도 참 잘하고요. 얼마 전에 그토록 바라던 손주가 태어났는데요. 그 어린 것이 통통한 손가락으로 제 손을 꽉 쥐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나더군요. 아,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잘 버텼구나. 이렇게 손주를 품에 안는 날이 오다니 하는 감격에 젖어서 말이에요. 다 늙어서 참 주책이죠? 지금 저는 아들과 둘이 살고 있어요. 아들은 아직 일에 치여 살고 있고 장가도 요즘 못 갔는데요. 이제 아들만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한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악연도 결국엔 끝이 있다는 걸 말이죠. 끝에는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만 곁에 남더라고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